안녕하십니까. 어, 보험연구원 제32회 산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32회인데 저희들이 2019년 10월 달에 산학 센터를 시작하고 세미나를 시작해서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국내외 거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 또 뭐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이 세미나에서 토론을 한번 해주셔서 대단히 좋은 호응을 받으셨던 연세대학교 정삼영 교수님을 모시고 국내 보험회사의 대체 투자 현황과 위험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정삼영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삼영입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 발표 시간이 있는데요. 어쩌면 조금 추가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지금 급변하는 거시경제 상황, 거시경제 상황에서 제가 토픽은 대체 투자라고 토픽을 정해놨는데요. 대체 투자의 위험과 기회라고 해놨는데,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공적기금, 연기금 포함해서 글로벌 애셋 오너라고 하죠. 자산 소유자들, 거기에는 보험업계가 한 40% 정도 글로벌 단위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보험업계도 최근에 국내 보험사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단위에서 이 대체 투자 쪽으로 포션을 늘리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는 대체 투자 어, 위험을 또 진단하려고 하고 있고 또 들리는 바로서는 여기저기서 어, 조금 부정적인 소식, 부실화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산군별로, 전략별로, 지역별로 해서 큰 흐름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위험이 있고 또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제가 이 꼭지를 나눠놨는데요. 어,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체 투자 전반에 걸친 약간 이 학계에서 보는 대체 투자의 흐름 조금 또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이 이제 어, 학계가 아니라 이 시장 업계에서 보는 세 가지 흐름. 이거는 뭐 제가 영어로 three wave라고 해놨는데 피할 수 없는 한류 난류와 같은 큰 흐름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업계에 대한 그 제안, 우려, 뭐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간을 꼭지당 한 10분 잡고 있는데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곡지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 업계에서도 학계에서도 항상 두 명 이상 모이면 하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이죠. 연준도 마찬가지고 한은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토론의 꼭지점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꼭지점에 있는데 모든 우려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데 그 밑에 그럼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생겼나? 왜 우리가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나 했을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제일 먼저 서플라이 체인 얘기 많이 했어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얘기하면서 또 팬데믹 얘기도 하죠. 팬데믹 이후에 급증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 또 하나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미중 관계 갈등, 지오그래픽, 폴리티컬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미중 관계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강도 있게 남들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된다 하고 2020년 5월 6일 날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한 분인데 스티븐 로치라고 지금은 예일대 패컬티로 가 계시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고 예일대에서 파이낸스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 명예교수로서. 그분이 지금 저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020년 3월에 30% 이상 언더라인 마켓이 주식 시장이 떨어졌고 팬데믹이 아주 최고조로 아주 최고조로 달해 있을 때 그래가지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리세션을 극복해 나가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시장에는 유동성이 막 넘쳐날 때입니다. 그때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된다 하면서 기고를 했는데 그때 쓴 단어가 시퀀싱 트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퀀싱 트랩. 순차적으로 우리는 덫에 빠질 것이다.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면서 그가 이제 언급한 내용들 안에는 디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반세계화 문제도 언급을 했었고 수요 공급망 문제도 언급을 했었고 에너지 프라이스 문제, 커머러티 프라이스 문제도 언급을 했었고 등등. 그러면서 그가 언급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폴 볼커라고 인플레이션 파이터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미국 연준은행 총재를 했던 그분 얘기를 하면서 그때 4년, 5년이 걸렸다. 4, 5년이 걸렸다.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때와 현재의 인플레이션 이 환경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팩터 모델로 분석을 하면은 원 팩터 혹은 투 팩터 정도였다. 에너지 프라이스가 주된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에너지는 그중에 한 가지 요소일 뿐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지금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당시보다도 극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볼 것이다 라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경고를 했었죠. 무서운 경고를 했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거를 뒷받침했던 게 이제 또 굿하트라는 분, 미국이 영국 분이죠. 영국 영란은행 총재했던 영국의 경제학자가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고령화 얘기를 했어요. 인구 구조 변화가 inevitable inflation을 불러올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고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요 공급, 우크라이나 전쟁, 뭐 미중 무역 갈등 등이 언젠가 몇 년 안에 해소가 되거나 무마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촉발되는 인구 구조 변화가 불러들이는 인플레이션 프레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이거는 장기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장기는 30년, 40년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한 논문이 있었어요. 또 이것도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미카엘하고 엘로라는 BIS의 두 연구원이 유명한 연구원이 저술한 논문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 둘이 한 얘기가 22개 국가 인구 구조의 변화 150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0세에서 80세까지 5살 단위로 구간을 나눴습니다. 0세에서 4세, 5세에서 9세, 10세에서 14세 등등으로 해서 각 구간별 프로포션, 전체 인구 중에서 포션이 증가하냐 내려가냐 그 변화에 따라서 그 국가의 그 당시의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학문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했던 논문인데요. 굉장히 로버스트해요. 확실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크게 보면 워킹 코호트하고 디펜던트 코호트라고 나뉘죠. 코호트라는 얘기가 그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젊은 세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를 워킹 코호트라고 부르고요. 그 일할 수 있는 세대, 그 전에 20대 전, 그리고 60대 후반 이후 세대를 디펜던트 코호트라고 나누는데 각 코호트의 인구 구조가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중간 세대, 소위 얘기하는 일할 수 있는 세대는 인플레이션 프레셔에 음의 영향을 주고 그 세대의 인구 포션이 늘어나면은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그 밖에 젊은 세대, 어린 세대하고 노년 세대가 증가를 하면은 인플레이션 프레셔는 늘어난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구간별로 시기별로 끊어놓고 같은 테스트를 했는데 아주 일정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특히 강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 게 노란선인데요. 베이스라인 노란선이 1950년대부터 89년, 소위 얘기하는 베이비 부모가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은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재미있는 게요. 굉장히 장기 데이터를 써서 150년 데이터, 1870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써서 22개 국가 인구구조 변화를 다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학문적으로 증명을 해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들이 측정한 이게 모델이죠. 여기 보면은 멀티 팩터 리그레션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로 측정한 인플레이션, 이 모델은 인구 구조 변화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측정한 건데 여기 나타나는 붉은 선이 estimated inflation, 모델이 측정한 인플레이션이고 검은색, 차피한 검은색 선이 실제 인플레이션인데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R스퀘어가 0.7 이상이 나옵니다.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냐. 여기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 그리고 글로벌을 정했는데 가끔 뾰족뾰족하게 특징 있는 구역, 그 구역의 이제 전쟁이 있었거나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있었거나 혹은 오일샥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인구 구조 변화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설명하는 팩터 중에 하나다. 여기서 짚어야 될 대목이요. 전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보면 expected portion이 있고 unexpected portion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팬데믹이나 뭐 등등으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은 주로 unexpected portion에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들고요. 장기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expected inflation. 우리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논하고 있는데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오는 필연적인 인플레이션을 직시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목표 인플레이션 2%까지는 금리를 올리겠다 했는데 목표 인플레이션 2%라는 게 얼마나 요원한 얘기인가. 지금 미국에 있는 그 프랙티셔너들, 업계에 계신 분들은 화이트 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연준의 2% 인플레이션이 과연 달성 가능할까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목표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어도 지금같이 리즘 스위치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그 2%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고집할 수도 없고 그걸 목표로 삼기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탕에 이런 문제들이 expected inflation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22개 국가의 지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인플레이션 프레셔를 얼마나 일으켰나. 여기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있는데요. 붉은색은 지난 40년, 푸른색은 향후 40년, 2050년까지 어떠한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일어날 것인가 국가별로 나와 있는데요. 5, 그러니까 지난 40년하고 비교했을 때 향후 40년간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훨씬 더 높아지는 나라, 탑5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이. 저기 보면 KR 코리아가 스페인 다음에 ES 에스파뇰 스페인 다음에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그 인구 구조 변화가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나라 전 세계 22개 국가 중에 두 번째에 들어갈 것이다. 제가 이 보험연수원 세미나 준비하면서요.
생각했던 게 인구구조 변화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연기금 학회나 공청회, 청문회 등등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공적기금, 공적연금 해가지고 4대 공적연금, 퍼스트 티어. 그래서 지금 재정적자 우리가 예측하고 있고 벌써 재정적자 기재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그 국회에 제출했죠.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면은 올해만 10조 4대 연금, 공적연금에 투입한다고 해요. 보험사 역할, 보험. 우리 이 공적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재원을 확보하는 데 보험사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드러나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연금보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금보험은 근데 아시다시피 주로 저축형입니다. 수익률 신경 안 쓰고 목돈 넣어놓고 따박따박 나중에 저축 예금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노후 소득 보장 여기 보존해주고 여기를 도와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될까 하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연금, 보험 등등에서 이제 투자형 보험 쪽으로 투자형 보험회사가 연금보험을 계획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수익률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오늘 주제로 제가 삼았던 대체 투자. 그러면은 각 자산군 중에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느냐? 물론 다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성격상 채권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주식 분산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생각할 때 분산 투자를 생각할 때 대체 투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준비를 하면서 대체 투자 여러 가지 흐름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위에 네 국가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밑에 네 국가 브라질, 차이나, 인디아, 멕시코 선진국하고 개도국 대표적인 선수 4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 세기 2040년의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흐린색 그 밑에 깔려있는 색이 현재 2020년 현재와 20년 후를 비교한 건데요. 8개 국가 모두 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구조 변화는 같은 흐름으로 갈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워킹 코호트가 감소하고 디펜던트 코호트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밑에 네 나라가 확연히 큽니다. 밑에 네 나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 공장. 그동안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전 세계가 특히 선진 위에 네 국가가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저 네 나라의 싼 노동력 인구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수혜를 많이 받았었죠. 그 수혜가 그러니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그러면은 앞으로 글로벌리제이션이 다시 생긴다. 안티가 아니라 다시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장벽이 조금씩 완화된다 하더라도 저 네 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저 상황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영유했던 저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은 영위하기 힘들 것이다 하는 게 여러 논문 혹은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죠. 브리지워터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브리지워터 유명한 게 레이 달리오가 거기 이제 창립자로서 지금 있는 유명한 그 펀드 레이 달리오의 공급의 부족, 쇼티지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스티키 할 것이다. 하면서 각 영역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raw material, energy production, shipping, housing, labor 등등에서 공급의 부족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했었고 이제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인데요. 섹터들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하우싱 섹터 주목해야 된다. 하우싱 미국의 지금 뭐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레지던셜 그 리얼 에스테이트 주거형 부동산 그중에서도 레지던셜 하우스가 자기네들 분석으로는 400만 호가 부족하다고 해요. 400에서 500만 호가 그쪽 2008년 서프라임 모게지 이후에
공급이 부족했고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측면도 있고 인구 구조 변화에 있어서 20, 30대 MZ 세대, 소위 얘기하는 밀레니얼 MZ 세대들이 퍼스트 홈을 지금 장만하려고 하고 그것들이 그동안은 렌트 살고 아파트 렌트 뭐 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자기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자식하고 살려고 뭐 등등의 원인들로 인해서 뭐 분석하는 뭐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징도 컨슈머 리커버리도 마찬가지고 에너지하고 캐피탈 익스펜디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캠벨 하비라는 듀크대 교수가 있습니다. 듀크대 교수가 이제 지난 95년간 어느 일정 수준의 밴드를 벗어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각 자산군 전략별로 어떠한 자산군과 전략이 그래도 인플레이션 소위 얘기하는 해징 역할을 했는지 수혜를 입었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큰 피해를 받았는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쭉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주식과 채권은 역시나 주식 마이너스 7%, 채권 마이너스 5%, 주식 채권 6대 4로 한 게 마이너스 6%. 가장 그래도 수혜를 봤다고 하는 게 커머더티죠. 커머더티. 상품 선물, 커머더티가 14% 그 시기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상승을 했었고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이 평상시에는 2%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2%.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좀 재미있던 게 그림, 와인, 스탬프스 등 그런 그 컬렉터라고 하죠. 컬렉터블,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대체 투자 자산들도 뭐 변동의 폭은 있지만 5% 중후반, 5% 플러스 마이너스 1, 2%는 수익을 봤었다 얘기를 하면서 전략별로 나가면 주식 같은 경우도 뭐 다 지금 주식은 마이너스 7%라고 했는데 스타일별로 그로스냐 밸류냐 등등에 따라서 롱숏을 하는 전략을 보면은 수익을 내는 전략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economies of scale이 중요하다. 라지 캡이 스몰 캡보다는 인플레이션 피리어드에 더 잘 견뎌낸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캡, 라지 캡 사이즈별로 전략을 짜는 거 혹은 밸류 그로스로 전략을 짜는 것도 유용하다. 또 하나 크로스 섹셔널 에퀴티 모멘텀이라고 뭐 각 지역별로 섹터별로 에퀴티 모멘텀 트렌드 팔로잉을 하는 전략도 유용하다. 그의 결론은 어느 한 전략이나 자산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active trend following strategy across different asset classes. 각각 서로 다른 자산군들을 넘나들 수 있는 굉장히 한 액티브한 트렌드 팔로잉 전략이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항상 좋다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수익을 냈었다 하는 결론을 내고 제가 이 표는 인용을 해왔습니다. 각 자산군 전략별로. 대체 투자 얘기 조금 할게요. 대체 투자. 우리가 소위 국내에서 얘기하는 대체 투자라고 하면은 부동산, 사모펀드, 또 하나 인프라. 거기에 사모채권도 요새는 많이 넣어요. 하지만 이거는 CAIA라는 차터십에서 정의한 대체 투자의 분류표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분류표는 일단 넘어가고요. 대체 투자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년 6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글로벌 마켓 오버뷰 해가지고 2분기 말에 전 세계 대체 투자 사모시장.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혼돈하시지 말았으면 하는데 대체 투자는 사모시장도 관여돼 있고 공모시장도 관여가 돼 있어요. 공모형 대체 투자도 꽤 요새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사모시장을 타겟으로 사모시장에 있는 주로 대체 투자를 이제 구분을 한 편인데요. BCG하고 프리킨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 대체 사모시장 규모가 한 10 트릴리언 달러, 1 트릴리언이 1000조 정도 되니까 1400조.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1400조 정도 되니까 꽤 많죠. 1400조 곱하기 10 정도 되고요.
글로벌 레벨에서 보면은 이 전체 사모 시장 중에 제일 많은 포션, 반 정도 차지하는 게 프라이빗 에쿼티입니다. 사모 주식 프라이빗 에쿼티고, 그 다음 많이 차지하는 게 부동산, 그 다음이 프라이빗 크레딧이 부동산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사모 채권, 프라이빗 크레딧이. 그 다음이 이제 인프라 이렇게 됐는데, 물론 지역별로 미국하고 이제 아시아, 유럽을 나눠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표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게 국내하고 하나 다른 점, 국내 분류하고 국내의 투자 규모하고 보험사 대체 투자 지금 모르겠어요. 삼성생명하고 지금 KB가 오셨는데 이따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제가 보기에 시장 평균, 보험업계 평균 한 20%에서 30% 정도 대체 투자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물론 사모 주식 프라이빗 에쿼티 부동산이 가장 많을 거고요. 인프라도 어느 정도 할 테고요. 근데 프라이빗 크레딧은 이 전 세계 글로벌 이 통계 자료에 비할 때 상당히 적지 않나. 제가 익숙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크레딧을 하나의 자산군, 투자 가능한 자산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게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건 자산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현재도 프라이빗 에쿼티에 속해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실에 속해 있는 하나의 작은 분야인데 이게 글로벌 레벨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다.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세 가지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세 가지 흐름이 저기 지금 나와 있는 Catching the New Wave in Retail.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디스트리뷰션 채널에서 굉장히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분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새로운 상품과 전략에도 분산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 대목을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그 프라이빗 크레딧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국내에서 보험사 비롯해가지고 연기금들도 사모대출하면은 지금까지는 주로 다이렉트 랜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모대출을 생각을 해왔어요. 주로 집행을 해왔고 부동산 담보건 뭐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사모대출, 대출 투자를 그렇게 해왔는데 사모대출도 하나의 유니버스고 그 시장을 보더라도 너무나 다양한 전략들, 그 전략에 있어서 리스크 리턴, 수익률과 위험이 서로 각기 다른 상품과 전략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흐름이라고 제가 여기서 본 게 그 안에서 분산하려고 하는 자산군 안에서 분산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상황,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기에 걸맞게 이 시기에는 사모 주식은 하면 안 된다. 부동산은 하면 안 된다. 사모 채권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서로 다른 전략과 상품을 발굴해서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 분석, 정보 분석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굉장히 특이한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한 중반까지 2021년까지 AI하고 인공지능의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그런 대체 투자.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ESG의 접목. 이 대체 투자 안에서도 ESG에 입각한 ESG를 고려한 투자 결정 구조 뭐 등등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최근 한두 달 좀 실감하고 있는 게 약간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조금 속도에 있어서 그 흐름,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주춤하지 않나 지금 현재 이 업계에서 하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시장 위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더라도 속도를 고려해야 된다. 페이스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자체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왜냐 그러면은 왜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냐, 이게 왜 세큘러한 거냐, 사이클이 아니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속도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시장의 분위기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그 자세한 인공지능 관련 흐름 첫 번째 웨이브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거 쭉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한 거가 있고요. 또 Wave of ESG에 관한 거, ESG. 여러분, 요 대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체 투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하면서 ESG를 얘기를 하면은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주로 지금까지 ESG는 공모 시장에서, 퍼블릭 시장에서 많이 다뤄져 왔었어요. 왜냐? ESG는 소위 파이낸셜 데이터하고 non 파이낸셜 데이터의 접목이라고 불리고 서스테이너블 인베스트먼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non 파이낸셜 데이터, 특히 non 파이낸셜 밸런스 시트에 안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를 봐야 되는데 이 SG 하나하나의 항목들에 관여되는 뭐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공모시장에서 상장된 주식과 채권들의 데이터가 더 공신력도 있고 구하기도 쉽고 크레디빌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많이 분석을 하고 그런데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발전이 많이 됐고 스코어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럼 개별 대체 투자 프라이빗 에쿼리 상품과 전략들, 부동산, 뭐 실물 부동산 건별로 이게 ESG하고 어떤 뭐 관련이 있는 건지,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공모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모 주식과 채권보다는 대체 투자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자산군들이 유동성이 덜해요. 한번 들어가면은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투자 기간이 길다는 거는 ESG가 진짜 리스크 팩터라면 아직까지도 업계에 논란은 있지만 리스크 팩터라면은 그 리스크 익스포저가 대체 투자 쪽에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식들이 생겨나면서 대체 투자 ESG도 봐야 되겠다 투자 전에 해가지고 지금 국내 많은 사모 운용사들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모 운용사 임직원 4명인데 ESG 위원회가 6명이에요. 뭐 ESG 위원회를 안 만들면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연기금에서 맨데이트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연기금에서 맨데이트 항목 중에 자기네들이 평가 항목 중에 ESG 스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우죽순처럼 ESG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사모운용사 혹은 부동산 운용사의 ESG 팩터를 바라볼 수 있냐. 부동산, 대체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위험 관리하는 거랑. 하나하나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은 뭉뚱그려가지고 주식의 리스크 리턴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큰 단위로서 접근할 수 있지만 이쪽 대체 투자 쪽은 하나하나를 진짜 개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ESG evaluation, ESG integration의 방법일 수 있다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산군별로 몇 군데 좀 특이한 데를 좀 모아봤어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CBR이라는 회사, 또 인프라 같은 거는 아비아라는 유럽에 있는 회사, 또 프라이빗 크레딧은 크라센트라는 보스턴에 있는 회사, 헤지펀드는 마셜 웨이스라는 회사. ESG 나름대로 그 인더스트리에서 각 섹터마다 자기네들이 잘한다. 어느 정도 인정받는 회사들을 어떻게 ESG를 하고 있나를 케이스 스터디 하는 셈 치고 들여다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하나 접근해가지고 하나하나 듀 딜리전스, 소위 얘기하는 듀 딜리전스 하는 것, 대체 투자 듀 딜리전스 하는 것처럼 위험 관리하는 것처럼 접근을 하더라.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더라. 대체 투자 ESG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는 그 업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짧게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175 트릴리언, 175 트릴리언. 이 숫자가 전 세계 에셋 오너, 자산 소유자들. 에셋 오너라고 분류를 하면 저 왼쪽에 동그라미 이렇게 보면은 펜션 펀드가 있고 국부 펀드, 서버린 펀드가 있고 인더우먼트 기금, 대학 기금 등의 기금 등이 있고 보험사가 또 있습니다. 저 파란색 40%. 전 세계 에셋 오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175 빌리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40%한 뭐 40%면 얼마나 될까요? 한 80빌리언, 80 트릴리언 정도를 이제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탑5 이슈 여기 꼽아놨는데 대체 투자가 거기 이슈에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그들이 논하고 있는 탑5 이슈, 이머징 마켓, 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인플레이션. 어쩔 수 없이 물론 뭐 DC냐 DB냐는 보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또 하나 또 큰 그림 이렇게 보면요. 이건 블랙락에서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 블랙락이 이제 가끔 발표를 해요. 아웃룩 해가지고 인슈런스 인더스트리 아웃룩 해가지고 블랙락이 발표한 거를 보면은 362개의 시니어 executive 각각 다른 보험사의 전 세계 글로벌 단위에서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27 트릴리언 정도 되고 보험사 전체가 이제 그거를 362개를 나눠보면은 149개가 유럽, 111개가 아시아 패시픽, 72개가 북미, 30개가 라틴 아메리카 했는데 그들이 꼽은 네 가지 흐름을 이제 여기서도 블랙락도 이제 맞춰놨어요. 아까 BCG하고 프리킨이 만들어낸 그 흐름에서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첫 번째 흐름이 여기 보면은 또 overhaul of insurance distribution model, 인슈런스 보험 상품의 디스트리뷰 모델에 굉장히 리테일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이들 분산, 새로운 신상품, 신자산군 개념, 수익성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 두 번째, focus of sustainability, 아까 ESG 말씀드린 거가 sustainability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세 번째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애플리케이션 오브 디지털 AI,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등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블랙락이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리스폰던트 답을 한 그 글로벌 인슈런스 인더스트리 인슈러들이 답한 것들을 보면은 일치를 한 전 세계 흐름이 어느 정도 컨버지 되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요. 이 세 가지 흐름에 여기에 발맞추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거는 이제 이따가 토론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체 투자 시장 특징에 따른 데이터 분석, 한계, 문제점. 마지막 꼭지, 대체 투자 성과 운용자의 운용 역량과 전문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여러분들 뭐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는 보험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가장 느끼실 텐데 이 전문성, 각 자산군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물론 다 익히 알다시피 데이터 문제, 역사의 문제 뭐 등등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지만 그것들을 다 초월해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게 전문성이다. 전문성 있는 그런 운용자들을 유지하거나 성장시킬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대체 투자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이 공적기금 다 포함해가지고 연기금 포함해서 우리 에셋 오너들이 갖고 있는 대체 투자를 바라볼 때 국내 시장에서 몇 가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꼽아봤습니다. 대체 투자 비율이요, 국내가 10년 전하고 비교할 때 해외 선진국의 대체 투자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하고 비교했어도 특히 일본하고 비교하면 월등하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통 한 30% 평균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 굉장히 적습니다. 또 개별사 별로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80% 가까이 대체 투자에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78%. 상대적으로 높은 대체 투자 비율 대비 전문성이 아직은 많이
항상 이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 전문성에서 파생되는 인프라 문제들이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벤치마크 문제들도 있고, 유형별 구분도 지금 아직 미흡한 것 같고, 대출형, 지분형 관리, 수익률 평가 방식도 아직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수면 밑에 지난 한 10여 년간 인플레이션 낮고 싼 이자 이용해가지고 대체 투자 그 기간이 아주,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굉장히 긴 대체 투자들,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의 약정을 많이 해놨는데 팬데믹 시기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팬데믹이 풀리면서 그 GP들이 해외에 있는 운용사들이 그거를 이제 진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캐피탈 콜 들어오고 할 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 맞춰주고 하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소유자들의 유동성 문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리즘 스위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럼 시장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전략과 자산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리밸런싱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안목으로 돌아오는 회수되는 자금들을 그쪽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지금 덜 돼 있고 여력이 많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요 오른쪽 위에 보면 리턴 프로파일이 많이 변하고 있다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자산 배분이 프락시 기대 수익률 위험 평균 해가지고 자산 배분의 벤치마크 특정, 이거 제가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국내의 특정 기관이 만들어 놓은 벤치마크 대비 이제 그 벤치마크를 삼아서 벤치마크의 리스크 리턴이 어떻게 변하나 지금 현재 내년도 후년도 자산 배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한 리스크 리턴을 반영해야 되느냐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것도 몇 달 전 건데 지금 현재 이거를 또 반영을 해보면 또 많이 변했을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반영해 나갈 때 그럼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여력이 있어야 돼. 그냥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캐피탈도 있어야 되고 여력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캐피탈 콜 문제, 토론 시간에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나? 캐피탈 뭐 약정한 거를 파기할 수도 없는 거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 GP들 입장에서는 드라이 파우더 확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소진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LP, 국내 특정 LP의 이 집행액 대비 미집행액 이렇게 보면 팬데믹 2020년, 21년, 22년 보면은 붉은색 미집행액이 그만큼 있어서 약정 커밋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는 뭐 듀딜리전스 해외도 못 나가고 하니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놨는데 낮은 이자율 써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다 집행하고 그때 약정했던 게 지금도 그 약정이 맥센스 한지 안 한지 등등에 따른 유형별 구분도 보다 정확하게 왜 대출형과 지분형 지금 중요하다고 제가 보고 있냐면요. 인플레이션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감원에서요. 펀드 보유 자산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의 공정가치 평가 반영을 권고하고 있어요. 금감원의 권고인데 운용사별로는 펀드별로 공정가치 평가 방식과 주기가 상이합니다. 삼성도 다르고 KB도 다르고 뭐 1년에 한 번 하는 데 있고 2번 하는 데 있고 펀드별로 뭐 수익자의 요구가 있으면 하는 데가 있고 뭐 아마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거 지금 여러분 그 대체 투자 시장이 퍼블릭 마켓하고 프라이빗 마켓, 퍼블릭 마켓의 스테일 프라이싱이냐 아니냐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퍼블릭 마켓은 선 반영이 되죠. 주식과 채권은 금방 반영이 돼요. 대체 투자 시장 퍼블릭 마켓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반영이 시작되고 있다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언제쯤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이 될 것이냐 공정가치평가 이 가치평가 이 시장 이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체 검증 프로세스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시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토론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긴 시간 아주 흥미로운 내용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저는 이제 뭐 대체 투자 이쪽엔 전문성이 없지만 오늘 흥미롭게 들은 거는 오늘 연구 결과를 오늘 그저 아카데믹 연구 결과였지만 몇 가지 보여주셨는데 이제 데모그래픽, 즉 인구 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아주 장기적인 어떤 거시적 메시지.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굉장히 아까 R스퀘어가 거의 뭐 0.7 이상인 정도로 했다는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흥미로웠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변화되는 이슈 중에서 ESG가 제가 그 프라이빗 에퀴티 마켓에서 어느 정도 시리스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구점이 있었는데 아까 블랙락 서베이 결과까지 해서 이제는 ESG 투자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팩터가 된 거 아닌가라는 등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뭐 요약을 하지 않고요. 바로 토론으로 가서 우리 세 분 토론자께서 오셨는데 한 분씩 한 10분 정도 해서 하고 마지막에 우리 정 교수님에게 다시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박희우 보험연구원의 연구위원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의 박희우 연구위원입니다. 네, 먼저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상윤 교수님께서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지금 뭐 금융 시장이나 경제 환경 그리고 뭐 대체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국내, 그러니까 도메스틱한 시각에서 좀 시야를 좁혀가지고 우리 국내 보험회사의 대체 투자 현황과 좀 위험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 대체 투자에서 좀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지금 대체 투자에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대체 투자는 그 자산 특성도 진짜 매우 다양하고 뭐 그래가지고 단순히 규모만 크다고 해서 그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 투자 현황과 좀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이렇게 금리 상승기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서 자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렇게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대체 투자를 중심으로 좀 대체 투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대체 투자 규모는 좀 운용 자산의 한 14%와 뭐 손해보험회사는 좀 높은 한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부 보험회사에 특히 뭐 부동산이나 항공기 같은 해외 대체 투자 자산에서 뭐 이자 지급이 연체되는 등 일부 손실 사례가 나타나서 지금 수익성 악화에 대한 좀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기초 자산의 실사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는 신규 투자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대체 투자 증가세도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2019년 9월 말과 21년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생명보험회사 대체 투자 규모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회사는 뭐 새로운 뭐 수익적 확보를 위해서 대체 투자 대신에 뭐 부동산 PF나 뭐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투자 등으로 지금 자산 운용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 투자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은 글로벌 시장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SOC, 인프라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손해보험회사의 대체 투자 중에서 부동산이랑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6%와 74%에 달하는 정도로 거의 한 80%니까
80% 이상을 그냥 인프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미국 보험회사 비교를 해보자면은 미국 보험회사는 오히려 좀 해외 글로벌 대체 투자 시장과 비슷한 비중을 가져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 주식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헤지펀드, 그리고 부동산은 한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경우에는 10% 아래로 거의 우리나라가 뭐 거의 절반 정도를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프라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좀 저이원 자산으로 평가받는 뭐 부동산이나 SOC 인프라에 대한 대체 투자 구성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만 근데 뭐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의 같은 경우에도 뭐 기초 자산의 뭐 종류나 뭐 기초 자산에 속한 지역, 뭐 미국인지 유럽인지 등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순위가 뭐 선순인지 후순인지, 그리고 뭐 등에 따라서 그런 리스크는 되게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체 투자의 상환 순위별 구성비를 보면은 후순위 지분 투자를 제외한 그런 비중을 봤을 때 그 비중은 69%인데 이거는 증권회사의 40%랑 비교했을 때 되게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순위 지분성 투자일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증권회사 같은 이런 다른 시장 참여자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체 투자에서 3년 이내 만기가 돌아야 하는 대체 투자 비중도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16% 정도가 3년 이내 만기가 돌아야 하는데 증권회사 44%에 비해서 그 비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적 그렇게 리스크가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별로 대체 투자 집행 방식이나 이런 게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뭐 대체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다른 시장 참여자보다 리스크가 낮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회사별로는 그 차별성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국 신용평가의 자료를 보시면은 뭐 KB나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인프라 자산의 상환 순위별 구성비를 나타낸 건데 대부분의 선순위 자산에다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KB나 DB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리스크가 높지 않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뭐 현대나 롯데, 하나, 그리고 뭐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저 파란색이 후순위나 뭐 지분형 투자인데 그 후순위나 지분형 투자를 거의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렇게 회사별로 이렇게 대체 투자를 하는 뭐 비중이나 뭐 자산별 구성비, 뭐 상환 순위별 구성비 투자 지역이 매우 다양해서 그 리스크는 매우 차별적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체 투자의 좀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개별 딜마다 이렇게 특성이 매우 다르고 대부분 비공개 시장에서 이런 공모 시장이 아닌 비공개 시장에서 개별 협상을 통해 딜이 체결되기 때문에 각 사별로 이렇게 맞춤형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체 투자는 사후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한 뭐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손실 흡수력을 키우는 방법이 주요 관리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보험회사 대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과제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금리 상승과 ESG 투자가 좀 큰 꼭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체 투자에 대한 수요 변화는 조금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측면으로는 뭐 채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상승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규 채권 투자에 대한 유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은 대체 투자보다는 이제 채권 투자로 좀 그 자산 운용의 축이 좀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 이와 더불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지금 인플레이션이 시대가 좀 도래했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채권 그런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과 더불어 대체 투자의 수익률도 동작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IFRS 17과 킥스가 도입이 되면 부채를 시가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채의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더 빨리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좀 장기 채권에 대한 이런 투자가 그렇게 만약에 높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이런 신규 대체 투자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혼재된 영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SG 투자를 대체 투자에서도 ESG 투자를 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뭐 사모 주식이나 뭐 헤지펀드 같은 그런 주식 기업형 투자보다는 뭐 인프라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한 가지 뭐 설문조사 결과를 또 뭐 간략히 보여드렸는데 옛날에는 대체 ESG 투자를 하는 주요 동인으로 뭐 윤리적 가치나 뭐 이해관계자의 그런 뭐 관리를 위해서 대체 뭐 ESG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면은 최근에는 위험 관리, 그러니까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 혹은 ESG 관련 규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ESG 투자를 한다라고 응답을 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수익률을 관리를 위해서 좀 대체 투자를 할 때도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탄소 저감 장치 같은 뭐 좀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는 좀 장기적인 수익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많이 좀 불거지고 있는 자초 자산에 대한 우려도 조금 그런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뭐 보험회사가 좀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자본 공급자로서 뭐 신뢰도나 평판을 제고하는 데에도 ESG 투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규제 측면에서도 살펴보면은 지금 올해 3월에 ISSB의 지속 가능성 공시 초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초안에 따르면은 이제 보험회사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그 탄소 배출량도 이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되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면은 그 보험회사는 조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보험회사가 이제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되게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성 공시가 뭐 의무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뭐 ISSB에서 이런 지속 가능성안이 뭐 확정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전면 도입이 될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현재 보험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보험회사의 현재 포트폴리오는 뭐 증권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으나 이제 개별 딜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회사마다 다른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인프라에 대체 투자가 좀 많이 몰려 있어서 이제 미국 보험회사랑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과제로는 이제 금리 상승,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ESG의 환경에 어떻게 보험회사가 대응해 갈 것인지 중요한 이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자산운용의 이시환 상무님께서 지금 실제 대투자 부분장을 맡고 계시니까 보다 좀 리얼한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시환입니다. 제가 뭐 따로 자료를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질의응답을 하실 줄 알고 좀 편안하게 지금 왔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라는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아닙니다. 제가 약간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유롭게 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되겠습니다. 이제 예. 발표 예. 내용, 박사님 내용 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일단 그 국내 보험사들이 보통 보면 지금 인프라 비중이 되게 높게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초기에 이제 저희가 뭐 RBC, 그러니까 위험 자본 이제 관리하는 그 제도 하에서 사실 이제 혜택이 있었거든요. 국내 민자 사업, 그러니까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보험사들이 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추구했던 이제 영향이 가장 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보험사하고 비교하는 건 사실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제 유럽 보험사랑 비교를 하면 유럽은 그래도 이제 인프라 부분의 비중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고요. 미국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국내에서 쓰고 있는 그 민자 사업 제도가 그 유럽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똑같이 위험가중치에서 약간 이제 페이버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기인하는 현상이 좀 있고요. 아까 이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중을 보면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나 이제 프라이빗 데 쪽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RBC나 킥스 비율에 따라서 이제 위험가중치 영향으로 인해서 에쿼티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 특히 이제 저는 뭐 생보 출신이기 때문에 생보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에코티보다 이제 대출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더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선순위 쪽에 좀 더 많은 투자 비중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아까 제시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사모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유동성이 없는 거는 뭐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유동성이 없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 리쿼리티 프리미엄, 일리쿼리티 프리미엄이 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사실 추구하고자 의도적으로 이 사모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는 게 좀 맞고요. 다만 이제 유동성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모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회사 전체 자금관리 차원 또 뭐 자산 운용 차원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이커브 얘기도 좀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이커브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무슨 이제 그린필드라고 이제 새로 건설하는 걸 하거나 아니면 이제 PE 같은 투자를 해서 일정 기간 좀 지나서 나중에 뭐 바이아웃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바이아웃 전략을 했을 때 뭐 회사를 팔고 나와야 될 때 뭐 이럴 때 이제 그 배당이 안 나오는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는데요. 그 요즘에 이제 그 많은 기관들이, 국내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펀드들은 사실 이제 뭐 운영 중인 자산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캐시일드를 이제 받는 펀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제 펀드나 뭐 또 전략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보험사나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 보시면 꽤 오랜 기간의 그 투자 경험을 보유한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력들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건 이제 그 GP, 그러니까 실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일단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능력도 중요한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현재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해외에 있는 해외 인프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 있는 GP의 그 이제 퀄리티를 이제 잘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런 애들의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트랙 레코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크라든가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서 그런 쪽에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능력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과거에 한국에 있는 이제 보험사나 이제 기관들은 대부분 개별 펀드 투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성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그 투자자들의 이제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지금 뭐 실사를 못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해외에 있는 블라인드 펀드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는 그쪽에 있는 운영력의 이제 능력을 좀 평가하는 그런 게 좀 많아진 건 뭐 사실입니다. 근데 향후에도 이제 이렇게 갈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그 투자자들이 그 블라인드 펀드만 계속 투자할 수는 이제 없다 보니까 개별 이제 프로젝트성 펀드에 대한 이제 수요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개인 그 운영력들의 이제 운영 능력,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 이런 거의 확보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 드라이 파우더, 그러니까 그 이제 약정을 해놓고 이제 돈이 나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 관리를 이제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시로 나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약정 관리를 이제 두 개를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국내 몇몇 이제 그 연기금이나 공제회들에서 이제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정 관리는 못하고 돈 나가는 이제 현금 관리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확실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 향후에는 이제 약정과 현금 나가는 캐시 관리를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이시환 상무님께서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발제하면서 이제 제기됐던 그 미소진 약정 그 문제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국내 우리 또 대체 투자가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른 유형이다라고, 이제 유럽과 조금 유사한 그런 특징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RBC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중에 박희호 연구위원께서 혹시 나중에 코멘트해 줄 수 있으면 그 IFRS 상황에는 그게 좀 바뀝니까? RBC 상황하고 그 상황이 좀 바뀌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RBC 상황에서 조금 RBC하고는 이제 킥스하고 대비가 되는 거고요. IFRS는 이제 회계제도가 바뀌는 거라. 그거는 IFRS 상에서는 이제 저희 그 아까 부채 시가평가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산 시가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 이제 뭐 보험사라든가 뭐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대출형 펀드에
투자를 했던 게 이제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편입물을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손익이 이제 변동성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보험사들이 손익 변동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IFRS도 영향을 받고 킥스도 영향을 받고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킥스하에서는 이제 인프라 부분과 부동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 경감받는 위험 자본을 이제 확충해야 되는 그 비율을 이제 경감받는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RBC하고 지금 킥스하고는 좀 안에 있는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좀 달라지고요. 퀄리파잉 인프라스트럭처럴에서 그 혜택 받는 규정이 좀 달라지는 부분, 그다음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오늘 사실은 굉장히 바쁘셔서 그 시간 내기 힘드셨을 텐데, 한승철 KB자산운용 우리 CIO 전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좀 늦게 참석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주환 상무께서 중요한 것들 많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은 이제 빼고 지금 그 정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서제스션 투 도메스틱 인슈러 중에서 언급 안 된 부분만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어세 알로케이션 부분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저기 KB손해보험 그다음에 프루덴셜, KB생명의 전체 그 프론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보험사의 전략적 자산 배분하고 이제 저희의 그 전술적 자산 배분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의 지금 실제적 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큰 틀로 보면 보험사가 그 보험사의 상황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감안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저희가 그 LDA 쪽에서 그 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한 알파를 하는 게 이제 방향성인데 여기 지적해 주셨듯이 결국은 이제 알파를 하려면 뭐 성과 평가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성과 평가를 하려면 또 비임이 있어야 되고 사실 유가증권 부분은 그게 깔끔하게 돼 있지만 사실 대체는 굉장히 그런 게 없어서 저도 지금 그거를 지금 시험적으로 지금 사실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해외는 뭐 어쨌든 대청이든 아니면 에쿼청이든 이제 그 BM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 패턴들이 해외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다 실질적인 과제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보험사하고 그런 거에서 지금 현재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 좀 커스터마이징한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제 두 번에 이제 그 다음에 좀 약간 예.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모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질문을. 그 벤치마크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간단한 질문. 삼성의 벤치마크하고 KB의 벤치마크가 다르죠. 대체 같은 경우. 네,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은 업계에 어느 정도 스탠다드한 벤치마크가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은 우리는 각자 가도 돼 하고 느끼세요? 벤치마크. 억셉터블 할 만한 게 있으면은 표준화가 되는 게 좋을 텐데 네. 현재 회사들이 사실 운영 전략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외 GP가 보기에 아까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PT를 삼성에 가서 할 수도 있고 KB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내 펀드를 따려고. 근데 벤치마크가 각각 달라요. 지금 굉장히 해외에서 볼 때는 혼돈스러울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아비추라지처럼 얘한테는 이렇게 하고 쟤한테는 저렇게 하고 좀 다른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컨트랙을 하거나 내고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업계 안에서도 어느 정도 섹터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자산 운용에서 예를 들어 프라이빗 댓의 벤치마크는 우리는 이런 걸 본다 하는 게 자산군별로 전략별로.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는 뭐 프리퀸에서 나오는 이제 펀드별 뭐 연도별 뭐 펀드 전략별 그 벤치마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벤치마크 대비 이제 어느 정도 우수한 성과를 내는지를 보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이제 벤치마크 그 데이터가 사실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펀드 전략이 뭐 코어 전략, 코어 플러스 전략, 뭐 밸류 에디드 전략, 뭐 오퍼튜니스틱 전략 이렇게 있으면 대개 경우에는 이제 캐시일드 그러니까 뭐
배당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IRR 부분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보통 이제 나눠서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을 그 전략에 따라서는 비슷한 수준을 이제 타겟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이제 벤치마크로 보고 이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정밀하거나 아니면 빈티지별로 쭉쭉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럽의 뭐 기관에서 계속 그거 한 10년치를 계속 뭐 추적을 해서 지금 그 벤치마크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마련이 되면 아마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에서는 사실 벤치마크라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삼성은 그래도 굉장히 예전부터 그에 신경을 써서 좀 더 어드밴스해 있는 상태고, 근데 시장 자체에서 지금 다른 보험사들 보면 대부분 현재까지는 사실 벤치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 수익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예 투자의 그 목적 자체가 달랐던 거죠. 결국 그러니까 아마 다른 보험사들 대부분 그 벤치마크의 토탈 리턴보다는 사실은 보험사의 불이에 얼마나 그 비트를 하는가의 정도의 그 벤치마크가 나올 가능성이, 특히 국내는, 해외는 그나마 뭐 벤치마크라도 있으니까 그걸 쓸 텐데 국내는 그게 전무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스타팅을 하고 이제 좀 더 깊어지면 결국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형태가 깊어지면 그때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되셨나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 그 아까 소진 약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 이시환 상무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뭐 약정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연기금처럼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가장 이슈된 건 이제 펀드별 이제 공정가치 평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실제 이제 해외 국내 펀드들은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국내 평가사를 써도 적정한 평가 가격이 나오고 저희로도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제 이슈는 해외의 그 펀드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펀드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그 운용사가 한 NAV를 사실은 이제 거의 프락시로 써서 사실 평가를 했던 건데 감독을 해서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니? 니네가 좀 제대로 평가를 해봐. 그래서 현재 사실은 국내 보험사들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자원이나 뭐 그 인프라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에 있는 평가사를 쓰는데 사실 평가사의 평가도 참 사실 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언더라인 부분들은 그냥 해외 그 운용사의 걸 그대로 쓰고 다만 시장 금리가 변하면 그걸 할인율을 변경시켜서 그걸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대체 실제 상황은 굉장히 다른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에 악유가 사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약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자산이 멀쩡해도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디스카운트 때려서 이거 손상을 처리를 해야 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투자한 거에 6개월 이상 기준가를 하회하면서 손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건데 지금 구조가 그래서 근데 현재적으로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 구조가 있는 한 그럼 좀 더 나은 대안을 가져와 봐. 근데 사실 현재 대안은 없는 상태고 이제 IFRS 17 되면서 이제 룩스루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생기잖아요. 기본 투자한 펀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개별권에 대해서 니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아? 뭐 논리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한데 특히 해외 부분들은 사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런 걸 하는 컨설팅 회사라든지를 통해서 이제 또 뭐 거의 또 비용을 지급하는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게 효과적인지 사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원래 그 취지는 룩스를 해주면 굉장히 높게 부과되는 자본 비용을 낮춰줄게가 이슈이긴 한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어떤 그 노력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약간 고민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건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 이제 저희는 좀 은행계니까 약간 이제 삼성하고 조금 약간 다른 입장인 건데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면 이제 쉽게 보면 투자가 일반 안정성, 그다음에 수익성, 그다음에 유동성이 있는데 사실 이 세 부분을 동시에 다 관리하면서 대체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 기존까지 해왔던 어떤 그 투자 패턴들이 보험사는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티형을 보면 사실 전통적인 자산 배분 원리에 따르면 에코티는 사실 그만한 기대 수익에 따른 변동성이 따르는 부분인데 회사가 이게 PL로 가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수익 변동성을 싫어하니까 이거를 뭐 노트형으로 예를 들면 스트럭처링 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은 배분 관점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왜곡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게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가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 유동성이 없으니 그럼 투자를 예를 들면 지금 클로즈 펀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같은 리츠 아니면 뭐 상장된 걸 해보면 어때? 또 이런 게 나올 텐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원래 했던 거에 비해서 사실은 기대수익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실제 실무할 때에는 굉장히 딜마가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녹여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그 과제가 되고 특히 이제 우리 해외 부분들은 환이 요즘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게 주기적으로 겪는 거긴 하지만 이게 그 보험사나 뭐 장기 투자관 입장에서 보면 국내의 투자 수단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이 그 투자를 감당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를 하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환이 이제 힘들어지면 이제 해외를 못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실은 자산 배분이나 이런 그 운용 수익률 차원에서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특히 내년에는 많이 드러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 거냐에 대한 지금 현실적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앞에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정상민 교수님, 그럼 토론해 주신 두 분과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보험회사가 지금 대체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에서 약간의 규제의 리스크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IFRS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떤 식의 또 비용이 또 지불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이 길게 없지만 다시 우리 정상명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돌려서 전체적인 또 질문하실 게 좀 많으셨고 또 다시 또 응답 리스폰스 할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이크를 정 교수님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두 분 계속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상무님하고 전무님, 한 전무님께서 지금 업계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한 가지 질문.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다 포함된 거, 벤치마크 얘기도 포함됐고 공정가치 얘기도 포함됐고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발표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했던 이 대체 자산군, 뭐 지금은 주로 국내 보험사는 인프라에 투자를,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한다. 부동산도 좀 하죠. 그러면 인프라 부동산은 실물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장 상황이 시장의 지금 밸류에이션 상황이 실물 자산에 아무래도 주식 채권 시장보다는 반영이 늦겠죠.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반영을 이제 그 공정가치 평가는 1년에 한 번, 2년에 뭐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즉각 반영이 안 되더라도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반영이 되고 있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 주식시장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5% 떨어졌어요. YTD. 전체 부동산하고 인프라 시장은 그 정도는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유럽 부동산 LTV 코버넌트가 있죠. LTV 코버넌트 있어가지고 그 컨트랙 요새 그 65%인데 그거를 초과하면은 이제 거기다 거의 마진콜처럼 돈을 더 넣어야 되고 더 태워야 되고 하는데 유동성 문제도 있고 국내에서 이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는 뭐 연금공제인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리파이낸싱도 어렵고 지금 그쪽에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3, third party를 이용해가지고 제3의 그쪽에 네트워크가 강하고 전문성이 있는 해외 부동산 자문사 운용사들하고 같이 뭐를 해야 되나 해서 정책 당국에서는 이거를 전수조사해야 되나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보험사 측에서는 좀 자유로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물론 연금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뭐 다는 아니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먼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두 번째 또 질문은 그 스테일 프라이싱 측면에서 그러면은 대체 쪽으로 그러니까 퍼블릭 시장에서 프라이빗 시장으로 이제 그 디밸류에이션 흐름이 넘어온다고 했을 때 프라이빗 시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뭐 부동산 사모 안에서 다이렉트 랜딩도 있고 뭐 선순위 후순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문이 좀 그런데 만약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는다면 먼저 우리가 타격을 받을 시장 전략 그런 게 혹시 있으면 어디를 좀 먼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선순위 후순위처럼 이렇게 차례로 이제 온다고 그러면 부동산이 제일 먼저 받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사모 주식이 제일 나중에 받을, 헤지펀드는 안 받을 수도 있다. 롱숏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등등 대체 투자 자산군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생각해 봤을 때 혹시 그런 순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눈여겨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저기 우리 안철경 원장님께서 또 우리 패널 세 분한테 또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서 같이 읽어드리고 세 분 리스판스를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연기금이나 금융계의 운영 쪽 고민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특히 대체 투자 쪽의 리스크를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관련된 코멘트,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패널리스트, 우리 토론자 두 분 하시고 우리 정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제가 먼저 답을 해요. 시장 분위기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그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이제 영향받는 순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무슨 뭐 학계에서 이렇게 뭐 연구해갖고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경험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사모 주식 투자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뭐 벤처 투자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통틀어서 보면 프라이빗 에쿼티가 에쿼티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밸류에이션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시차가 발생을 해서 뭐 한 6개월에서 한 뭐 1년 뭐 그 정도 1년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대략 한 6개월 정도 어떤 보고서에 보면 6개월 정도 후행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디밸류에이션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좀 더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가 이제 되게 그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다고 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계약에 이제 기반하는데 그 계약 안에 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레버뉴를 이제 확정 지어주는 계약 안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주는 부분이 보통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특히 이자 같은 경우도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스폰서가 이제 차입을 할 때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무조건 고정금리로 이제 IRS 수합을 대부분 다 걸기 때문에 이자율 상승에서 이제 이자율 리스크에서는 좀 더 안전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뉴에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서는 디빌레이션이 그렇게 막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서 되게 뭐 제가 해치 펀드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요 세 개를 놓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댓이 어디 위치하느냐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프라이빗 댓은 대부분 이제 변동금리부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중소 아니면 대형 이런 기업에 대한 또 대출이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 에쿼티하고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되면 부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뭐 이제 시큐어도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회수율에 이제 문제가 좀 이제 달려 있겠죠. 그래서 회수율은 뭐 영향을 좀 받을 거라서 아마 뭐 부동산하고 어딘가에 같이 좀 위치하지 않을까. 프라이빗 에쿼티 다음에 부동산과 프라이빗 뎁 보고는 제가 조금 이렇게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크게 보면 프라이빗 에쿼티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인프라 뭐 이런 순위 되게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리스크는 대부분 이제 그 본질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자율,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시장에 샥이 왔을 때 이제 견디는 거 이런 걸 좀 다 보는데 사실 국내 보험사나 지금 연기금들이 투자했던 그 자산들 중에 보면 뭐 에쿼티 자산 같은 경우는 뭐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부동산에 이제 메자닌 투자를 한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원래 메자닌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뭐 투자한 게 좀 잘못됐을 때 사실은 그 자산을 이제 떠안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더 투입해서 이 자산을 완전히 떠안은 후에 일정 기간 이제 위험한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려운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그걸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기관들은 사실 그런 컨셉보다는 그냥 집어넣고 그 돈 갖고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샥이 왔을 때 이제 대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인프라를 오래 서는지 모르지만 인프라 쪽에서의 리스크라는 건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얼마나 계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제도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계약 리스크를 잘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낮아져 있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차라리 프라이빗 에쿼티를 들어간다 그러면 좀 할인이 많이 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SOC 관련된 인프라가 있고 SOC가 아니라 뭐 데이터 센터, 웨어하우스 이런 것도 인프라에 들어가면 로지스틱 이런 건 부동산에 집어넣는 그거 좀 애매한 영역인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하죠. 머천트 리스크가 있는 예. 쪽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머천트 리스크가 있는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좀 더 크게 디밸류에이션 다운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는 그러면 지금 기회가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는 유동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국내 기관이 유동성이 있어야 지금 다운된 가격에서 그게 들어가지. 그리고 그게 근데 해외라면은 달러 밸류에이션 때문에 또 어려워질 수 있지만 국내는 가능한. 보통 이제 뭐 전문직도 계시지만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와중에 자신 있게 지금이 거의 바닥이니까 지금 들어가서 사자당 결정하는 건 사실은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wait and see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wait and see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몇 아주 큰 손들 말고는 wait and see 중에서도 틸팅을 하죠.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조금씩 아까 SAA 말고 TAA에서 틸팅을 할 때 TAA에서 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건드려야 돼요? 그 어려운 질문을 그건 제 전문 영역. 예. 그거는 예, 사실은 전문님께서 계속해 주시죠. 예. 그게 실제로는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사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이미 뭐 시장이 이제 어려워진다. 그럼 모든 회사들이 일단 리스크 관리를 먼저 잡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크게 보면 해외를 거의 줄이고 아는 걸로 하자. 국내를 가고 비록 기대 수익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거 하자.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지금 해외는 거의 그 진행이 안 될 거로 보여지고요. 뭐 기회가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뭐 쪽집게 좀 치울 수 없으니까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증권이나 무슨 저기 헤지펀드처럼 그렇게 공격적인 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라는 게 사실 이제 컨센서스를 이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 교수님께 랩업 해주시죠. 예. 제가 랩업? 아니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요.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좀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간 단락에서 그 이론 이 시장 대체 투자 시장은 전통 투자 주식 채권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웠던 재무학 이론은 주식 채권 전통적인 주식 채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걸 투자론 책이 500페이지짜리가 있으면 490페이지가 이제 마르코비츠의 이론, 포트폴리오 띠오리를 다루게 돼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한 10페이지 정도 대체 투자도 있다 하고 나오는데 그만큼 이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게 대체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성 뭐 등등에서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론적으로 대체 투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러면 학계에서는 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가 모던 애셋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해리 말코비츠라는 그 교수가 1951년에 발표한 저널 오브 파이낸스의 포트폴리오 옵티미제이션 민 베리언스 해가지고 우상향, 좌상향 시켜야 된다 하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을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하는데 모던 아트하고 포스트 모던 아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템포러리 아트 구분하는 그 구분의 기준을 다이버시티를 우리가 적용하느냐 플루럴리즘이라는 다변성을 적용하느냐인데 그 구분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에셋 알로케이션도 포스트 모던 에셋 알로케이션, 모던 에셋 알로케이션으로 나누는 그런 또 영역이 있어요. 모던 알로케이션을 확립하고 시작한 게 마르코비츠라면 포스트 모던 알로케이션은 인더스트리에서 대체 투자 시장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자산군 안에서의 다변성, 코릴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분산하는 게 아니라 그 AI를 이용한 여기서
AI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기술을 이용한 최근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새로운 하이브리드한 자산과 전략들을 같이 모두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대체 투자가 가지고 있던 지금 얘기한 유동성 측면, 투명성 측면, 피가 또 비싸다 등등의 그런 대체 투자의 리미테이션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대체 투자도 아닌 것이 전통 투자도 아닌 것이 하는 약간 하이브리드한 상품과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중위험 중수익으로 포장도 해요.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중위험 중수익이다. 근데 언뜻 놓고 보면은 뮤추얼 펀드 like 헤지 펀드예요. 이게 뭐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도 퍼블릭 리츠, 프라이빗 리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리퀴디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우리가 덜 얻게 되지 않냐? 하지만 또 그걸 또 극복하려고 하는 기술들 등장을 하고 있고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론 학계에서의 흐름 또 하나 두 번째 흐름이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하는 게 또 하나의 흐름이에요.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시장 효율성 이론을 특히 우리 이 Asset Management 인더스트리에서는 더 이상 항상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 시장은 때때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답해야 된다. 인정하고 거기서 인정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그 다윈의 진화론을 다윈이언 프로세스 오브 에셋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또 접목해가지고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학계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장은 진화한다. 50년, 60년 전에 마르코비츠가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논문을 쓸 때 그가 사용했던 그의 유니버스는 그 당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되던 50개의 블루칩이었는데 걔네들이 모든 시장을 다 대변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의 시장과 그때 그가 만들어낸 트래디셔널 에셋 알로케이션 시장은 데이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도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진화하고 있다. 그 진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접목시켜야 된다 하는 게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게 대체 투자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대체 투자 AI죠. Alternative Investment. 또 인공지능도 A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AI가 몇 개가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새로운 흐름을 막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기름을 분 게 팬데믹이라는 그 3년간, 2년 반, 엄밀히 얘기하면 2020년 3월부터 올 초까지예요. 그렇죠? 그 팬데믹 기간에 여러 가지 시장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장의 상황들이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전부터 이렇게 물밑에서 진행돼 왔던 대체 투자 시장에서 학계의 흐름들이 이제 수면 위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여러분들 뭐 그 리서치도 많이 하고 거기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배부른 소리 같기도 해요. 뭐 이런 거 지금 그런 거 들여다볼 시간이 어딨냐. 지금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해 안 가던 부분이 왜 이래 시장이 하는 부분이 뭐 이해가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G하고 AI 문제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있나요?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예, 마무리만.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박희우 박사께서도 ESG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연기금 공제회 여러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저의 마지막 그 언급할 주제 꼭지가 ESG였어요. 근데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CIO 분들이 지금 무슨 ESG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하루하루가 그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ESG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그 한류와 난류 같은 흐름이다.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가 그냥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해결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난 20-30년간 누려왔던 그런 저이자율, 저인플레이션의 기조가 핀다는 거는 여기저기서 증명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거의 이건 팩트로 자리 잡았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오늘 토론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삼린 교수님 긴 시간 오늘 뭐 발표자 역할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올 질의도 해주시고 아주 좋은 발제였습니다. 지금 뭐 거시 환경 변화 마찬가지로 지금 한편으로는 뭐 연기금 개혁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도적 변화 내년에 오게 되는 제도적 변화도 보험업계의 지금 현재 현황이고요. 그래서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인플레이션과 ESG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이런 시기에 시적절한 우리 발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오늘 다 되어서 여기까지 제32회 보험연구원 산학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